여러분, 유전이라는 말 참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은 부모님의 눈매를 닮거나 키가 큰 것을 두고 유전의 힘을 말하곤 하죠. 저 역시 유전자는 신체적인 형질만 결정하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심지어는 불륜이라는 파렴치한 습성까지도 대물림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가문대대로 삭제된 것 같은, 마치 괴물들이 사는 둥지 같은 집안에서 3년을 버티다 탈출한 제 기가 막힌 이야기, 오늘 한번 제대로 털어놔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꽤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소름 돋게 무서운지, 그리고 상식 밖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인생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집안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당시 모든 친구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신랑감의 표본이었죠. 번듯한 대기업 직장에 깍듯한 예의,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하는 그 다정함까지. 시부모님 역시 처음 뵈었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양의 끝판왕 같았습니다. 두 분은 항상 한복이나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으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면 여보, 당신이라 부르며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마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며느리가 될 거라며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우리 시부모님처럼 늙고 싶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려하고 완벽했던 쇼윈도 부부의 유리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을 거예요. 시댁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죠.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오던 중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핸드폰에 불이 들어오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새벽 2시에 쉼없이 울리는 진동 소리에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시선이 갔죠. 그런데 화면에 뜬 메시지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은 왜 안 와? 나 지금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싶어 죽겠다. 라는 노골적이고 더러운 내용이었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낮에 제게 현숙한 여자의 도리를 말씀하시던 그 교양 넘치던 시어머니가 자기야라니요?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 뒤편 서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였죠. 마누라,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 내일 낮에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예쁘나. 나도 자기 생각에 잠이 안 온다. 라며 낯뜨거운 농담을 주고받으시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부부가 각자 다른 상대를 두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이 사실은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불륜 동맹체였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사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내가 어제 우연히 좀 당황스러운 걸 봤는데 저는 남편이 최소한 놀라거나 혹은 부모님을 대신해 미안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가관을 넘어 경악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그거? 우리 부모님은 10년 전부터 그러셨어. 당신 몰랐어? 두 분 다 사회적 체면이 얼마나 높으신데 이혼하면 서로 손해라는 거 잘 아시거든. 그래서 서로 사생활은 터치 안 하기로 합의하신 거야. 서로 알고도 묵인하는 일종의 합리적인 계약 관계 같은 거지. 두 분이 합의한 불륜인데 며느리인 당신이 예민하게 굴면서 신경 쓸 건 아니잖아. 당신도 너무 촌스럽게 굴지 마. 여긴 유럽식으로 쿨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야. 그냥 우리 일만 신경 쓰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고했고 심지어 제가 남의 사생활을 들춘 무례하고 교양 없는 사람이 된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아, 요즘 상류층에는 저런 형태의 부부도 있나 보구나. 서로 합의했다면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 저는 제 찝찝한 직감을 억누르며 그게 성숙한 태도인 줄 착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불행은 바로 그 침묵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은 갈수록 늦어졌고 핸드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해 뒤집어 놓았죠. 어느 날 밤 샤워하러 들어간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와 똑같은 형태의, 아니 그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더러운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와이프가 의심 안 해? 빨리 호텔로 와. 당신 향수 냄새 그리워.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부모가 그러더니 이제는 제 남편까지 그 더러운 짓을 가업처럼 이어받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까지 왜 이래? 당신네 부모님이 그러는 거 보고 배운 게 고작 이거야? 이 집구석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난다는 듯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내가 부모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 이 집안 생리가 원래 이래. 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당신한테 돈 안 벌어다 줘? 내가 집에 소홀해? 적당히 좀 해. 우리 부모님 봐봐. 서로 알아도 웃으면서 잘 살잖아. 당신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도 그렇게 답답하면 나가서 다른 남자 좀 만나든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고는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호텔 라운지로 부르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부셨습니다. 얘야, 세상 남자들 다 그래. 너희 시아버지 봐라. 내가 모르는 줄 아니? 다 알면서도 사는 거야. 그게 현명한 여자가 하는 일이지. 우리 아들이 밖에서 좀 즐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일을 키우니? 너도 답답하면 나가서 다른 남자 좀 만나봐. 요새 맞바람이 뭐 대수니? 너만 조용히 하면 이 집안 평화로워. 너만 이상한 애 되지 말라고. 시아버지도 한술 더 뜨셨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며 모인 자리에서 저를 앞에 앉혀두고 훈계를 시작하시더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가끔 외식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즐기고 들어오겠다는데 그걸 못 참아서 집안 망신을 시켜? 너 자꾸 이러면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 못한다. 네 남편이 그러는 게 싫으면 너도 똑같이 해. 우리 집은 그런 거 터치 안 해. 얼마나 쿨하고 좋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부모와 남편이 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너도 바람 피워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 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 상황을요. 저는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당당하게 상간녀와 통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제게 상간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가 참 싹싹하더라는 미친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당신들 진짜 사람이 아니네요. 괴물들이에요. 제가 내뱉은 말에 그들은 비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괴물? 그래, 이 험한 세상 괴물처럼 살아야 남들 위에 서는 거다. 너도 어서 적응해 라며 제 등을 툭 쳤고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 진흙탕 같은 구덩이에서 나를 구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고요. 이들과 대화로 해결하려 했던 제 상식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실로 나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살짝 굽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제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갑자기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당황해서 그만. 밤새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즐기면서 현명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동안 제 그릇이 너무 작았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역시 우리 집안 며느리답다. 내가 좋은 자리 있으면 너도 데려가 줄게. 요즘 젊은 애들 다니는 프라이빗한 클럽이나 파티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 역시 진작 그럴 것이지. 괜히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말이야.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구역질이 났다 참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동료가 된 척하며 그들의 가장 깊숙한 비밀 속으로 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기들과 같은 부류가 된 줄 알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의 핸드폰은 물론이고 시댁 서재에 있는 공용 컴퓨터와 시아버지의 태블릿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남편의 모든 외도 증거인 숙박업소 결제 내역, 상간녀와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 캡처본은 기본이었죠. 진짜 대여는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인 척하던 시아버지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상간녀 명의로 된 강남 빌딩의 임대료와 생활비로 흘러가고 있더군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며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간남과 함께 찍은 은밀한 사진들과 호텔 영수증들도 제 비밀 폴더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비는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쇼핑을 다니며 그녀가 바람 피우는 상대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떤 루트로 돈을 빼돌리는지 모든 정보를 캐냈습니다. 가끔은 제가 바람을 피우는 척하며 어머님, 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네 라며 용돈까지 쥐어주더군요. 그 더러운 돈은 고스란히 변호사 수임료와 사설 탐정 고용비로 쓰였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시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이 모이는 대규모 자선 파티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교계 친구들도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미리 매수한 행사장 직원을 통해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준비한 영상을 띄웠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의 사업 홍보 영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화면에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침대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진, 시아버지가 상간녀에게 비자금을 송금하는 장부 내역, 그리고 제 남편이 상간녀와 나누었던 우리 마누라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는 녹취 파일이 흘러나오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띄웠어? 시아버지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와 미리 대기시켜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시부모의 친구들 단톡방, 남편의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 그리고 언론사 제보란에 일제히 전송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남편이 제 집으로 쳐들어왔지만 저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설 경호업체를 불러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날뛰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죠.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이건 우리 집안의 합의된 가풍이다. 며느리가 악의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너도 바람 피우겠다고 나한테 돈까지 받아갔으면서 어디서 피해자인 척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둔 녹취록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네오도 바람을 피워야 공평하다고 강요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이례적으로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도덕적 해이가 가족 전체에 퍼져 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 며 저는 억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이혼 후 들려오는 소식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교과서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비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신뢰를 잃은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시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강남 빌딩은 압류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 행사 근처에도 못 가게 됐고 평생을 비웃던 동네 시장 구석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산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회사 게시판에 불륜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다 퍼지는 바람에 재취업도 불가능해졌죠. 그가 그토록 사랑한다며 너밖에 없다고 매달렸던 상간녀는 남편이 돈줄이 끊기고 백수가 되자마자 미련 없이 다른 부유한 유부남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통쾌한 건 지금 그 집안 내부 상황입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남은 은닉 재산을 빼돌려 도망치려다 들통나서 시아버지에게 고소를 당했고, 남편은 자기 인생 망친 게 다 부모님의 나쁜 교육 탓이라며 매일 술만 마시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가업처럼 이어오던 불륜이 결국 그 집안 전체를 파멸시킨 거죠. 이혼 서류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던 날, 저는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그 기괴할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된 집안에서 저는 마치 산소가 부족한 물속에서 버티는 물고기 같았거든요. 그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결국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와 진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도망치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유일한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울면서 도망치지는 마세요. 여러분을 괴물로 만들려 했던 그들에게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히 증명하고 나오세요. 도덕도 윤리도 없는 인간들을 상식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도려내야 하는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하지만 눈부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거짓과 배신이 가득한 대화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행운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같이 바람 피우고 즐기자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저 역시 그들처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괴물이 되어 지금쯤 남을 헐뜯으며 시궁창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원래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너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워, 네오도 똑같이 나빠지면 공평해지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괴물들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칼을 가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그곳에서 탈출해야 할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 더러운 구덩이보다 훨씬 넓고 밝은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해질 권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 파란만장하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사연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악인들에게 지지 말고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